감정평가의 방식입니다. 596쪽에 감정평가의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감정평가의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먼저 감정평가 방식 개요부터 이야기를 하고, 그 개요 문제가 하나씩 보통 잘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파트에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뭐 물건별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것까지 쉬운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시작은 596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이것을 분류해 놓은 표가 우리 교재에 하나 더 넘겨보시면 598쪽의 표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개요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먼저 가격의 삼면성이라는 측면부터 시작해서요, 세 가지 방식, 특징, 평가 조건, 그리고 6방법, 그리고 시산가액, 시산임료를 보면 비용성의 서거 방식에 기초를 둔 평가 방식이 원가 방식이고, 이것을 미국에서는 비용접근법이라고 불러요. 특징은 이제 요거 같이 연결해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장성을 서거 방식을 둔 거는 비교 방식이고, 수익성의 서거 방식을 둔 거는 수익 방식, 이렇게 3방식이에요. 그리고 원가 방식을 비용접근법, 비교 방식을 시장접근법, 수익 방식을 소득접근법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원가, 비교, 수익 방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원가 방식의 특징은요, 공급 곡선 논리에서 왔기 때문에 공급 가격 성격이 있어요. 반면에 수익 방식의 특징은요, 수요 곡선 논리에서 왔기 때문에 수요 가격의 성격이 있고요. 그러니까 비교 방식에서 구한 가격은 수요 공급의 균형 가격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균형 가격 성격이다. 그리고요, 평가 조건, 얘는 가액과 임료를 이제 구하는 거예요. 가액과 임료. 가액, 원가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은 원가법이고, 이렇게 구한 가액을 적산가액이라고 불러요. 임료를 구하는 방식을 적산법이라 그러고, 적산임료. 비교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방식을 거래사례 비교법이라 하고, 비준가액. 임료를 구하는 방식을 임대사례 비교법이라 하고, 비준임료. 가액, 수익환원법, 수익가액. 임료, 수익분석법, 수익임료. 명칭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6방법 명칭. 명칭과 가액과 임료도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요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니까 이거. 그러면 실제로 나올 때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원가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방식 뭐냐 이거야, 이름이. 원가법 이렇게 알면 되지. 임료 구하는 방식은 뭐냐? 적산법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 명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내용으로 하나씩 들어갈 건데, 들어가되 시험은 이 파트에서만 나오는 게 보통 한 3문제가량 나오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개요 빼고 뒤쪽에 있는 거 뭐 물건별 감정평가라든가 등등 쉬운 거 빼고, 하여튼 이 파트에서 나오는 게 보통 많이 나오면 한 3문제 나와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파트가 총 6개인데 6개잖아요. 그러면 중요도로 치면 거의 9대 1이야. 얘가 9, 얘가 1, 9, 1, 9, 1. 그런데 정신이 바로 바뀐 사람이 문제를 내면 중요한 걸 내겠지.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중요한 것 위주로 나왔어요. 근데 정신이 바로 바뀌지 않은 사람이 되면 나는 시험에 안 나오는 요거 위주로 낼란다,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지난 10년 동안은 뭐를 구하는 방식 위주로 나왔느냐면, 이렇게 가액을 구하는 방식, 가액을 구하는 방식, 가액을 구하는 방식 위주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 우리도 진행할 때도 가액을 구하는 방식 위주로만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이것도 제대로 잘 소화를 못하는데 여기다 이론까지 굳이 넣어서 헷갈리게 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여러분이 이 개요만 알고 계시고, 자세히 들어가는 건 이 세 가지를 가액을 구하는 방식으로, 감정평가는 어차피 가액 구하는 거니까 들어가자 그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한 가액을 뭐라고 하느냐? 최종적인 가액이라 하지 않고 시산가액. 마치 임시로 계산한 가액, 임시로 계산한이라는 의미에서 시산이에요. 임료도 시산임료. 시산을 마치 임시로 계산한이라고 알고 계십시오. 우리는 시산가액의 조정이란 걸 해야 돼요. 최종적인 평가액이 나오려면 이렇게 구한 시산가액을 어떻게 해야 돼? 조정해야 돼. 그래서 시산가액 조정이란 3방식에서 구한 이런 시산가액, 적산가액, 비준가액, 수익가액을 시산가액이라 그러는데, 이걸 상호 관련시켜서 재검토함으로써 시산가액 상호 간의 격차를 조정해 줘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시산가액의 조정이다 이렇게 말해요. 시산가액의 조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시산가액의 조정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 그 다음 우리 원가법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제 원가법이에요. 원가법으로 들어가는데 원가법에 여기에 이런 흑판주계가 있다고 가정해요. 자, 이런 흑판주계가 있는데 요게 얼마냐?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1,000원이에요. 제가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1,000원. 그런데 현재 쟤는 편의상 수명이 10년이라고 그러고 연 단위로 측정하면 3년간 사용했다. 또는 10개월이라 하고 3개월간 사용했다. 그러면 300원어치가 감가됐다고 보자고요. 그럼 매월 100원씩 또는 연 단위로 하면 매년 100원씩 매년 100원씩 감가가 됐고 3년간 사용해서 300원어치가 감가된 거예요. 그러므로 얘는 700원이라 치자.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0원에서 300원을 빼서 700원이라 하자. 이때 1,000원을 뭐라고 하냐? 1,000원을 제조도론가라 그래요. 1,000원을 뭐라고 한다고요? 제조도론가. 일본의 평가 방식을 그대로 두라 사용했기 때문에 제조도론가라는 용어로 쓰고 있고 이것은 우리말식으로 말하면 재생산 비용. 그러나 시험에는 제조도론가로 나와요. 제조도론가 1,000원. 그리고 300원은 매년 100원씩 3년간 사용한 결과니까 감가누계액이에요. 감가누계액. 따라서 감가누계액 300원 빼요. 이렇게 빼내면 700원을 뭐라고 하느냐? 적산가액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적산가액. 이렇게 적산가액 용어. 그러면 감가가 된 감가누계액 300원을 구한 다음에 똑같은 거 새 거 1,000원에서 빼내요. 이렇게 빼내는 걸 뭐라고 하냐면 감가수정이라 그래요. 감가수정. 감가수정은 감가누계액을 구해서 제조도론가로부터 빼내는 행위. 그래서 원가법이 뭡니까라고 물으면 요 제조도론가에서 감가수정을 하여 적산가액을 구하는 방법인데 감가수정은 우리가 앞으로 감가수정은 구분할 때 물기경으로 구분할 거예요. 첫 번째 물리적 감가, 두 번째 기능적 감가, 세 번째 경제적 감가. 그래서 물기경 감가예요. 물기경이 있습니다. 감가수정에서 감가는 물기경 요거 전부 다 합친 것을 우리는 감가누계액. 앞으로 감가수정할 때 감가수정은 물기경 감가가 있다. 감가수정액을 구할 때는 이렇게 물기경 감가가. 그리고 제조도론가에서 감가수정을 이렇게 해서 제조도론가에서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원가법인 거예요. 따라서 제조도론가에서 감가수정을 하여 적산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원가법이다. 이와 같은 원가법은요. 적용 대상을 보면 토지는 쓸 수 없어요. 원칙이. 토지는 제조도론가 못 구하거든요. 무슨 성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못 구해요. 설명을 들으세요. 프린트 없다고 다 적지 마시고. 프린트 없는 건 다 이유가 있겠죠. 덜 중요한 거는 없겠지. 제가 정신은 그래도 발 바뀌었거든요. 적지 마실래요? 설명을 들어보세요. 자꾸 뭐냐면 프린트 없고 여기 있는데 적고 싶은데 여백만 들어주세요. 그러는데 그러면 다 적으면 책이 돼. 그러지 마요. 설명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없는 것들은 안 해도 된다고 먼저 여기만 봐요.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얘 못 구한다고. 또 하나는 영속성 때문에 감가누계액도 못 구해요. 부증성 때문에 제조도론가 못 구하고 영속성 때문에 감가누계액 못 구하고 그러니까 적용 불가하다고. 근데 예외적으로 조성지나 매립지는 이번에 새로 조성하고 매립했죠. 그러면 3방식 중에 얘가 거래사례 비교법을 쓸 수 있느냐? 없어. 왜냐면 사례가 없기 때문에.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려면 사례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적용 불가. 수익 목적도 아니래요. 그럼 수익환원법도 쓸 수 없어요. 거래사례 비교법도 쓸 수 없고 수익환원법도 쓸 수 없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원가법을 적용해요. 조성이나 매립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생산비처럼 간주해서 예외적으로 쓸 수 있다. 그거 빼고는 원칙적으로 쓸 수 없어요. 그 다음 시장성도 없고 수익성이 없는 삼각자산이 뭐냐? 교회, 학교, 사찰, 공공청사, 시청 같은 거는요. 시장성도 없고 수익성이 없는 물건이니까 원가법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원가법의 의미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제 제조도론가라는 부분과 감가수정이라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접근해봐요. 우리는 두 가지를
제조도 원가와 감가수정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접근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재조달 원가라고 하는 부분은 재생산 비용을 의미하는 말인데 뜻이 뭐냐? 대상 물건을 기준 시점에 재생산하는데 또는 재취득하는데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데 필요한 적정 원가의 총액이에요. 그래서 다시 대상 물건을 기준 시점으로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적정 원가. 중요한 키워드는 기준 시점이에요. 절대 신축 시점 아닙니다. 취득 시점, 거래 시점 그 어떤 시점도 아니야. 기준 시점. 신축 시점 아니고 기준 시점. 종류. 복제 원가라는 개념이 있어요. 복조 원가라고도 불러요. 대치 원가라는 개념이 있어요. 대체 비용이라고도 불러요. 복제 원가와 대치 원가 중에서 복제 원가는 물리적 측면의 원가예요. 똑같은 거, 아예 똑같은 거. 생긴 것도 똑같아. 이 복제는 영화 같은 데서 주로 나와. 복제 인간 이렇게. SF 영화에서 주인공이 있는데 복제 인간이야. 그리고 코 왼쪽에 점이 있는데 걔도 코 왼쪽에 점이 있어. 똑같아. 복제. 그게 복제. 근데 대치 원가는 그거 아니에요. 대치 원가는 효용 측면의 원가예요. 똑같진 않아. 그냥 용도와 기능이 같은 거예요. 흑판주게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흑판주게를 생각해 보세요. 손 잡는 부분은 종이판으로 되어 있고 안쪽에 막숨 같은 거 넣는 그런 흑판주게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런 걸 최신의 것으로 바꿔놓은 거지. 그건 대치 원가 개념이에요. 똑같은 건 복제 원가.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복제 원가를 썼을 때는 똑같은 걸 갖다 놨기 때문에 감가를 할 때 물기경 감가 다 해야 돼요. 물이 뭐였죠 아까? 물리적, 기능적, 경은 경제적 감가를 다 해야 된다고. 그러나 대치 원가 썼을 때는 물경 두 가지 감가만 하면 돼요. 무슨 감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기능적 감가 하지 않아도 돼. 최신의 것으로 대치했기 때문에. 유행이 지나거나 요즘에는 그런 게 나오지 않아서 오는 감가를 기능적 감가라 그러거든요. 그 기능적 감가는 좀 이따 공부할 건데 여하튼 기능적 감가 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 우리가 요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해도가 아직 좀 떨어지느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그런 얘기 아직 안 했어. 그 진도상 뒤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 학습을 해야 돼요. 그걸 알고 보면 이게 더 잘 이해가 될 텐데 아직 진도상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능적 감가 하지 않아도 돼. 물경 두 가지 감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감가 수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평가사끼리 편차가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편차가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작은 게 좋죠. 그런데 복제 원가라 쓰면 편차가 생길 여지가 세 군데, 대치 원가라 쓰면 편차가 생길 여지가 두 군데. 그러면 양자를 비교할 때 이론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대치 원가가 설득력이 있겠죠. 그런데 막상 실무에서는요. 똑같지 않은 걸 갖다 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편하고 유용한 거는 복제 원가를 채택하는 게 편해. 그냥 일단 똑같은 걸 갖다 놓고 하기 때문에 유용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대치 원가가 설득력이 있으나 실무적으로 유용한 건 복제 원가라 써서 계산하는 것이 더 편하고 유용하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앞에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 그다음 제조동가 산정할 때 건물의 제조동가, 우리가 말하는 제조동가는 다 건물의 제조동가예요. 건물의 제조동가를 내가 직접 짓는 걸 자가건설이라 그러고 전문가한테 맡기는 걸 도급건설이라 그러는데 자가건설이든 도급건설이든 무엇에 준하여 처리하냐면 도급건설에 준하여 처리해요. 도급건설에 준하여 처리한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직접 짓는 자가건설이라도 도급건설에 준하여 처리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비용 명세서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도급건설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보세요. 여기 부분도 약간 교재하고 내가 좀 더 첨가한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거네 하고 적지 마시고 편하게 봐봐요. 자, 도급을 맡길 때 비용이 도급을 맡겼어. 4억이래. 근데 누구한테 도급 맡겼냐에 따라 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 표준화 시켜놨다고. 그래서 표준화된 도급 비용 4억. 그리고 기타 등등 부대 비용, 일반적인 부대 비용 5천. 그래서 4억 5천이 건물의 재조동가다. 예를 들면 그럴 때 표준적인 도급 건설비는 뭐뭐로 구성되어 있나 봐요. 표준적인 도급 건설비는 벽돌값, 시멘트값, 자갈값, 철근값, 공사장 인부의 노인 그런 걸 싸잡아서 뭐라고 하냐면 직접 공사비라 그래요. 자, 직접 공사비 들어보셨죠? 자, 지금 들어보셨잖아. 그다음에 설계비, 감리비, 이런 거 있잖아. 설계비, 감리비, 간접 공사비. 여러분 건물 지으려면 설계해야 하잖아. 설계 뭐 시켰더라도 그대로 짓는지 감리해야 되잖아. 이런 거는 공사비라고요. 근데 공사비만 갖고 건물이 올라갈 리가 없잖아요. 이윤이 있어야지. 그 일 맡은 사람의 이윤. 그러니까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이윤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얘기를 위란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프린트에 이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적지 말라고요. 그리고 저를 보시라고요. 자가건설이라도 뭐에 준하에 처리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가건설이라도 수급인의 적정 이윤을 계산해 넣어야 된다. 이게 맞겠어 틀리겠어? 맞다는 거예요. 뭐에 준하니까? 그렇죠. 도급건설에 준하에 처리하니까. 그걸 말하고 싶은 거지. 여러분이 이걸 적어놓고 이걸 외우시고 설계비, 감리비, 설비, 감리비 직접 공사비 아니고 간접 공사비다. 이런 거 뭐하러 공부하냐고. 그거 외우지 말고 자가건설이라도 도급건설에 준하니까 수급인의 적정 이윤을 계산해 넣어야 된다. 맞아요? 그렇게 알면 돼요. 그 다음 통상의 부대 비용까지 더해서 건물의 제조동가가 나오는 거다. 그런데 토지는 우리가 조성지나 매립지 같은 경우를 토지로 평가한다면 바로 조성이나 매립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토지의 제조동가로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보세요. 문제 첫 번째 제조동가는 신축 시점 땡이죠. 무슨 시점? 기준 시점, 현재 기준 시점입니다. 그래서 땡 그냥 볼 것도 없이. 두 번째 자가건설이라도 제조동가는 도급건설에 준하에 처리한다고 그랬으니까 2번은 맞죠. 맞고 3번 대체원가 그랬는데 대체원가를 이용해서 제조동가 산정할 경우는 물리적 감가 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어요? 물리적 감가는 하지 기능적 감가 안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물리적 감가는 필요해. 근데 기능적 감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지. 이해가셨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제조동가 구성하는 표준적인 건설비에 수급인의 적정이윤 포함돼 안 돼? 포함된다 그랬죠. 그러므로 그거 틀렸고 다섯 번째 복제원가 그래놓고 동일한 효용을 가진 건축물 신축할 때 들어가는 건 복제원가야 대체원가예요? 대체원가지. 그러니까 정답은 2번 그렇게 골라낼 수 있죠. 되셨나요? 앞으로 자꾸 우리가 아는 걸 문제 고르는 것과 대응하는 연습을 계속해 가야 돼요. 한 번 들었는데 문제 못 풀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는 AI나 가능하니까 우리는 자꾸 대응하는 연습. 이렇게 우리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봤다가 뒤돌아서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뒤돌아서지 마요.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그러더라고요. 보면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보고 또 보는 수밖에 없어 우리는. 아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꾸 보다 보면 금방 답이 눈에 보여요. 이제 아직은 좀 기다려야 돼요. 감가수정으로 가요. 감가수정은 잘 보세요. 감가수정은 감가수정에 관한 개념에서 기억할 게 어떤 게 들어가냐면 잘 보세요. 기니까 이것도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감가수정에는 이렇게 물기경 감가가 포함돼요. 그러니까 물기경 감가를 고려해서 기준 시점에 있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거예요. 감가수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감가상각과 비교해 볼 건데요. 설명을 위해 프린트에는 감가수정이 중요해서 여기다 썼어요. 사실은 원래는 감가수정을 여기다 쓰지 않고 이렇게 저처럼 상각과 수정을 이렇게 해서 비교해 드렸는데 의견들 가운데서 감가수정을 이야기하는데 감가수정을 당연히 중요하게 앞에다 써야 되느냐는 의견들도 얘기해서 저는 기탄 없이 그냥 그까짓 거 바꾸는 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자, 중요한 건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이 감가수정은 감가상각으로부터 따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놓고 비교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한번. 상각과 수정의 차이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상각을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자동차 보험을 들었는데 자차를 평가하는 방식. 다시 자동차 보험 들었을 때 자차 평가하는 방식.
여러분 자차 평가 시에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내 차 상태 1년이나 2년 지난 후에 와서 봐 안 봐? 안 보고 그냥 자기 자리에 앉아서 그냥 까나가는 거야. 정해져 있는 방식에 따라서. 관찰감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장부가 그 기준으로 하고 법에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 법정 내용수 기간 동안. 시장성도 따지지 않아요. 물기 두 가지만 따진다고. 물기. 그런데 감가 수정은 중고차 시세평가 방식이라고. 중고차 팔 때 차 상태 봐 안 봐? 봐요. 따라서 관찰감가 인정한다고. 물기 경을 다 따진다고. 얘는 일종의 제조동가 기준이라고요. 그래서 얘는 회계에 쓰는 용어고 얘는 감정평가에 쓰기 위해서 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프린트하고 위치 바뀌어 있어요. 자, 상각은 취득원가 장부가격 기준으로 합니다. 설명하려고 제가 이쪽에 먼저 쓴 것뿐이에요. 그런데 비해서 수정은 얘는 취득원가 기준이면 얘는 제조동가 기준이에요. 얘는 법정 내용수 그리고 지난 것에 초점이에요. 까나간다고 얘는 그냥. 그런데 반하여 얘는 경제적 내용수고 남아있는 연수에 초점을 맞춰요. 남아있는 연수에 초점을 맞춘다. 얘는 관찰감가 와서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거 인정하지 않아요. 얘는 세밀하게 다 관찰해요. 얘는 물기 두 가지 감가만 따지고 얘는 물기경을 따져요. 얘는 잔가율이 그래서 갑돌이차와 을돌이차 상태가 분명히 다른데도 똑같이 평가돼. 남아있는 가치가 일률적으로 재했기 때문에 자차는 똑같습니다. 잔가율이 일정한 데 비해서 얘는 차 상태, 관리 상태에 따라 다 달라. 잔가율이 물건에 따라 다 다릅니다. 얘는 시장성 고려하지 않는 데 비해서 얘는 중고차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모델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치가 다 달라. 시장성도 고려합니다. 얘는 실제 감가와 일치할 리가 없겠죠. 얘는 차 상태를 반영하니까 실제 감가와 일치합니다. 얘는 상각 자산에만 인정하는 게 상각 개념입니다. 그리고 얘는 비용 배분 개념이거든. 사실 상각의 개념은 감가상각은 회계에서 비용이거든요. 그럼 1,000만 원으로 샀으면 10년에 걸쳐서 비용으로 처리해 가는 거예요. 얘는 비상각 자산인 토지에도 적용하는 거예요. 토지도 감가 수정이란 개념을 적용할 수 있어요. 양자를 비교 여러분 해 놓으시고요. 감가 요인 그렇다면 하나하나 물리적 감가부터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물기경을 이야기해 보자 그 말입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감가입니다. 물리적 감가는 뭐냐? 물기경인데 물리적 감가는 물리적인 상태에 따른 감가로서 여러분이 들으셨던 앞에서 건물의 내용연수 이야기할 때 나온 단어 마멸 파손, 노후와 손상. 옛날에 농담 삼아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냥 농담이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공부를 여러분 열심히 하잖아요. 진짜 열심히 하면 그래요. 나타나 얼굴 같은데 이런 거. 마멸, 파손, 노후와 손상. 공부 많이 하면 한 6개월 진짜 열심히 하면 티 나요. 마멸, 파손, 노후와 손상. 너무 걱정하지 마. 왜? 이 치유가 될 수도 있거든. 나중에 합격하고 나면 치유 가능 또는 불가능. 어떤 분은 가능, 어떤 분은 불가능 이렇게. 네. 그 학원 다닐 때 보면은 막 이제 막 처음에는 막 학원 처음 올 때는 막 이쁘게 막 여자분들 같은 거 하고 오시고 이렇게 힐도 신고 오시고 그런데 나중에는 학원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화장도 잘 안 하시고 가방도 큰 거 이렇게 막 백팩 같은 거 메고 다니시고 옷도 그냥 어제 입었던 거하고 오늘 입었던 똑같은 거 구분 잘 안 가는 거 있잖아. 그런 거 그냥 편한 거 이런 거 입고 다니시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머리동안 보잖아요. 선생님들끼리 보다가 나중에 가서 합격자 모임 같은 데 하잖아요. 그럼 간혹가다 이 구분 잘 못하는 선생님도 있어. 거의 뭐 안면 인식 장애처럼 저분도 우리 강의 들었던가 저분도 강남학원 분이던가 이런 선생님이 있다니까 진짜로. 야, 완전 치유가 돼서 나타나는 거야. 완전 치유. 근데 어떤 분은 똑같아. 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앉으셨던 분이다. 첫 번째 줄 앉으셨던 분이다. 또는 저 뒤에 앉으셨던 분이다. 다 알아, 다 알아. 전혀 치유가 되지 않아서 나타나기 때문에. 기능적 감가는요. 기능적 감가는 뭐냐? 기능적 감가는 넘어가 버렸어요. 기능적 감가는 뭐냐 할 텐데 기능적 감가와 관련해서 치유 가능과 치유 불가능을 잠깐만 부연 설명한 다음에 기능적 감가로 갈 거거든요. 자, 치유 가능과 불가능의 의미가 뭐냐? 치유 가능한 감가란 불가능한 감가란 뜻이 뭐냐면 가치 상승분하고 치유 비용 내지는 회복 비용하고 비교했는데
가치상 성분이 크면 치유 가능이고 작으면 치유 불가능해요. 5층짜리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1억 주고 놓았어요. 그랬더니 2억 이상 올라갔네? 그거 치유 가능한 감가예요. 근데 5층짜리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놓을 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건물을 확장 증축했어. 그래가지고 거기다 엘리베이터를 놨네? 그 바람에 비용은 10억 들었어. 가치는 2억 올라가고 치유 불가능한 감가예요. 주택가에 주택이 있죠. 그러면 3억이래. 근데 시장 안에 있는 주택은 2억이래. 그러면 적합의 원칙에 맞지 않죠. 그러면 아까 경제적 감가라 그러거든. 경제적 감가는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치유가 불가능한 감가만 존재한다고. 왜 그런가 가보자고요. 이제 기능적 감가로 먼저 갈게요. 대상 물건의 기능적인 효용 변화에 따른 감가 요인인데요. 건물과 부지와의 부적응은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아서 오는 것으로 형식의 구식화. 형식의 구식화가 뭐냐면 여러분 자동차를 살 때 12월 달에 사면 좀 싸게 살 수 있죠. 200만 원, 300만 원 싸게 팔잖아요. 연식 바뀌니까. 그런 걸 형식의 구식화라 그래요. 설계의 불량 또는 설비의 과부족, 넘침이나 부족함 또는 능률의 저하. 5층짜리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2대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대는 이렇게 탁 뭐 앞에다 이렇게 편말 만들어 가지고 점검 중 세워놓고 맨날 점검 중이래. 한 대 갖고 충분하니까. 여러분 역사에 가시면 옛날에 만들어진 역사는 그래도 에스컬레이터를 놓는데 너무 비좁아. 한 줄로 타는 거야. 한 줄로 에스컬레이터 있어 없어요. 그냥 그것도 줄 서가지고 막 플랫폼에 가득 사람들이 막 차서 겨우 나가. 근데 새로 만든 역사 같은 데는 진짜 역사도 크거니와 에스컬레이터가 3대나 있어.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올라가는데 2대야. 그런데 한 대로도 충분하니까 앞에 막아놓고 역시 점검 중 해놨네. 설비의 넘침이나 부족함 전부 다 뭐다? 기능적 감가. 능률의 저하, 기능적 감가. 요거 치유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는. 그러나 경제적 감가 보실래요? 경제적 감가는 경제적 요소에 따른 감가로서 부동산과 부근 환경과의 부적합, 적합의 원칙에 맞지 않아서 오는 것인데 인근 지역의 쇠퇴, 시장성의 감퇴. 상권이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감가를 따질 때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이외에 법률적 감가도 따져요. 소유권 하자의 흠결이라든가 소유권 등기의 불완전이라든가 등등등 법률적 감가가 있는데 이 법률적 감가를 경제적 감가 속에 포함시켜서 다루거든요. 그래서 우리 프린트에 있는 여러분 또는 책에 있는 법률적 감가는 그냥 경제적 감가 속에 포함시킨다. 그리고 얘는 치유가 불가능한 감가만 존재해요. 아까 주택가에 있는 주택은 3억, 시장 안에 있는 주택은 2억. 그런데 아주 가까워. 불과 몇 미터 안 돼. 한 500m만 떨어지면 된대. 그래서 우리나라 건축 기술이 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같은 경우를 옮기기도 해요, 여러분. 작은 건물은 들어서 옮기기도 해요. 보통은 해체해서 분해해서 조합하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건물을 분해해서 다시 복원하는 방식으로 하기도 한다고요. 어쨌거나 건물을 옮길 수 있어요. 큰 규모나 낡은 건물들은 안 되지만 웬만한 건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만큼 거리 같은 경우는 옮기기도 하고 그럴 만큼 기술이 발달되어 있다고. 자, 그러면 이 건물을 옮겼네. 어찌 됐거나 뭐 분해해서 조립해서 옮겼던 간에 옮겼어. 500m 옮겼어. 그랬더니 3억, 2억짜리가 3억으로 올라갔네. 그 옮기는 비용이 30억 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건물 웬만한 건 옮기거나 뭐 그렇게 하잖아요. 문화재급 같은 경우나 옮겨서 이쪽 꼭 피치 못하게 옮겨야 된다면 옮겨서 복원하지. 건물을 옮기거나 또는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새로 짓는 게 훨씬 싸. 치유가 불가능한 감가만 존재한다고. 경제적 감가는.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대상 부동산을 어찌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물기경 알아두시고요. 두 개는 치유 가능 불가능한 감가고 얘는 치유가 불가능한 감가만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은 항상 물기경이라고 말하면 감가의 요인을 가리키는 거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감가 수정의 방법은요. 감가 수정의 방법은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 정액법과 정률법과 상환기금법 이걸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이라고 그래요.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 이건 책상 위에서 이론적으로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반해서 관찰강화법과 분해법이 있어요. 요거는 대상 부동산을 보면서 구하는 방법, 실제적으로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직접법에 해당되는 요 3개만 할 거예요. 내관분 3개만 할 겁니다. 앞으로
감가수정의 방법은 뭐가 있느냐? 그러면 내관분이라고 하십시오. 내관분 세 개만 있습니다. 내는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이고 관찰감합법과 분해법은 실제적으로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럼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은 뭐냐?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은 뭐냐? 내용연수란 한마디로 말하면 수명이에요. 삼각자산의 수명을 내용연수라 한다. 그런데 이 내용연수는 우리가 다룰 게 물리적 내용연수라는 것과 경제적 내용연수 두 가지를 다루게 되는데 물리적 내용연수는 물리적으로 존속이 가능한 기간으로 순수한 기술적 개념이라면 경제적 내용연수는 부동산의 유용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사용 가능한 기간으로 감정평가에서 아무런 말 없이 내용연수는 전부 다 경제적 내용연수를 말하는 거예요. 물리적 내용연수가 길고 경제적 내용연수가 더 짧아요. 그래서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가 더 짧다. 아무 말 없이 내용연수는 무조건 경제적 내용연수를 가리키는데 이런 경제적 내용연수는 경과연수와 잔존연수로 구분돼요. 질문이요? 자, 잘 보세요. 내용연수, 경제적 내용연수가 50년이래. 경과연수가 2년이래. 잔존연수는. 자, 어렵기 때문에 다시. 여기가 50년이래. 근데 2년 지났대. 그럼 남은 건 48년. 아, 겨우 계산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경제적 내용수가 50년입니다. 경과연수가 10년이래. 그럼 잔존연수는 40년. 그런 걸 알아야 나중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과연수, 잔존연수 용어를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 가운데 정액법을 이야기하겠어요. 정액법은 말 그대로 일정액씩 감가하는 방법입니다. 따져볼게요. 부동산의 감가 총액을 단순한 경제적 내용수로 평분은 그냥 나누기 하는 거예요. 나누어서 매년의 상가격으로 삼는 방법.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감가 총액이 1,000원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리고 경제적 내용수는 10년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럼 1,000원 나누기 10년 하면 매 100원씩이죠. 그래서 100원씩 감가되니까 균등상각법. 그 다음 경과연수에 따라서 100원 또 100원씩 누계해봐요. 100원, 200원, 300원 되겠죠. 그래서 경과연수에 따라 100원, 200원, 300원으로 올라가니까 직선으로 올라간다 해서 직선법. 특징은 매년 일정액씩 감가돼요. 그리고 감가 누계액이 경과연수에 정비례해요. 100원, 200원, 300원. 그 관계를 그림으로 그리면 직선이 돼요. 장점은 계산이 간단해요. 일정액씩 감가되니까. 그래서 단점은 그래서 잘 안 맞아요. 항상 간단하다. 단점은 잘 안 맞다. 얘는 건물 구축물처럼 서서히 감가되는 것에 써요. 건물이나 구축물, 특히 건물 생각해 보세요. 서서히 감가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쓴다. 정액법이에요. 정액법의 원리를 보여드릴게요. 계산입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어떤 물건이 1,000원이야. 흑판주개가 1,000원이래. 내 수명이 10년이래. 매년 한 번씩 감가하는데 매년 100원씩 감가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1,000원인데 10년이 다 지났는데도 아직 100원 가치가 남았대. 그럼 그동안 감가된 총액은 얼마게요? 900원. 다시 1,000원인데 10년이 지났어. 아직도 100원 가치가 남았어요. 그러면 감가된 총액은 900원. 맞아요? 1,000원에서 남아있는 가치 100원이라는 거예요. 빼면 여기 얼마예요? 900원. 그걸 감가총액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 감가총액을 10년으로 나눠보자고요. 그러면 매년 100원씩이 아니라 얼마씩 감가된 셈이에요? 90원씩이 감가됐어요. 1,000원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조돈가라 그래요. 그리고 100원을 뭐라고 하냐면 남아있는 가치, 잔존가치 혹은 잔존가액이라고 그래요. 이러면 이게 감가총액이네요. 그 감가총액 900원을 경제적 내용수로 나눠요. 그러면 매년 감가된 금액이 나와요. 그게 90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매년 감가액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90원 곱하기 3년 해볼게요. 그러면 감가 누계액이 나와요. 그럼 270원이 감가 누계액이죠. 매년 감가액 90원 곱하기 경과연수 3년은 270원의 감가 누계액이 나온다. 그럼 적산가액은 1,000원의 제조돈가에서 270원의 감가 누계액을 빼내자. 그러면 730원의 적산가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돈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내면 적산가액이 나오는 거예요. 책에 있는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드린 거고 나중에 여러분은 이 식을 제가 조합해서 한 줄로 만들어서 답을 금방금방 찾는 요령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액법의 계산에 어떻게 식이 나왔는지를 이해하시고 반복해서 봐주십시오. 아직은 책에 있는 문제를 못 풀어요. 왜? 건축비 지수, 지수법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은
거래사례 비교법 아직 진도 안 나갔거든요. 이 뒤쪽을 알아야 그거 금방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여러분이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정률법으로 넘어가 보려고 그래요. 정률법입니다. 정률법으로 갑시다. 정률법의 경우는 매년 말 가격에 일정한 상각률을 곱해요. 그래서 상가격으로 삼는 방법. 여러분 이렇게 할게요. 1,000원인데 상각률을 계산하기 편하도록 50%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000원에서 상각률 50%를 곱해주면 상가격이 얼마예요? 500원. 남아있는 가치는 500원. 그러면 남아있는 가치 500원에다 다시 상각률 50%를 곱해봐요. 그러면 상가격 250원. 남아있는 가치 250원. 남아있는 가치 250원에 50%를 곱해봐요. 상가격 125원. 남아있는 가치 125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가치를 보니까 처음에 1,000원이었던 것이 500원, 250원, 125원으로 점차 줄어요. 잔고가. 맞아요? 상가격도 500원, 250원, 125원으로 줄어요. 체감상각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말이죠. 상각률은 일정해요. 지금 제가 50% 상각률은 일정해요. 상각률은 일정해요. 그래서 상각률은 일정률로 감가하는 거예요. 상가격이 500원, 250원, 125원으로 점차 주는 거예요. 상가격은 첫 해가 가장 많고 재산 가치가 줄어들면 상가격도 따라서 감소하는 거예요. 능률이 높은 초기에 많이 감가해요. 그래서 안전하게 자본회수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초기에 우리 학원에 흑판 주계가 여기 하나밖에 없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거 하나로 우리 학원을 운영을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수명은 10년이고 정액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00원을 최초에 투입했잖아요. 그 투입자본 1,000원을 어떻게 회수하느냐. 1년 지나면 학원 매출 중에서 100원을 떼서 학원 저금통에 넣어놓는 거예요. 또 1년 지나고 매출 중에서 100원을 떼서 저금통에 넣어요. 이렇게 10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럼 10년 후에 학원의 저금통을 열면 얼마 있어요? 1,000원 있겠죠. 그걸로 쟤를 다시 사는 거예요. 그동안의 물가 상승 그런 거 하나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본회수하는 거예요. 이 자본회수가 바로 감가상각이고 다시 쟤를 사기 때문에 대체 투자 개념인 거예요. 근데 정률법은 이렇게 해요. 정액법은 100원, 100원, 100원. 정률법은 이렇게 해요. 첫 번째 연도에 500원을 떼서 저금통에다 첫 번째 매출에서 500원을 떼서 저금통에 넣는 거예요. 두 번째 연도는 250원. 세 번째 연도는 125원. 여러분 3년 지나고 나면 그때 잠시 저금통을 열어보면 얼마 있어요? 자, 500원, 그 다음에 250원, 그 다음 125원을 더해봐요. 800. 아니 천천히. 자, 천천히 더하기 합니다. 자, 500원 더하기 250원 더하기 120원. 그럼 800? 875원. 아, 어려운 계산이죠. 875원이 3년만 지나면 1,000원 중에 875원이 회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률이 높은 초기에 많이 감가해서 안전하게 자본회수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 뜻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얘는 계산이 매년 달라서 방금처럼 여러분처럼 계산이 어려워. 계산을 못 하시잖아 잘. 아까는 잘 하시는데. 그리고 적용 대상이 기계처럼 기계나 기구처럼 포장을 딱 뜯은과 동시에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것에 적용을 해요. 초기에 많이 감가되는 거. 그런데 정액법과 정률법은 회사 저금통에 뒀는다고 그랬죠? 이자가 있겠어 없겠어?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상환기금법을 이야기하려고 그래. 감채기금. 여러분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에서 감채기금 계수는 적금 불이백 계산에서 쓰는 거였죠. 바로 감채기금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저금통에 넣지 말고 이러자는 거죠. 은행에 가서 10년 후에 어차피 1,000원 있으면 되는 거니까 1,000원 탈 수 있는 적금을 붓자는 거죠. 은행이 1,000원 탈 수 있는 적금 만들어 주겠대요. 1년에 한 번씩 붓는데 이자가 없을 때는 100원씩 부으면 되는데 이자가 있으니까 100원보다 더 적은 금액을 붓겠어요? 많은 금액을 붓겠어요? 적은 금액 붓겠지. 내가 90원 부어요. 은행이 10원 이자로 채워준대. 그러면 감채기금이 매년 똑같은 금액을 적금 불입하는 거니까 내가 90원 그 다음 년도에 붓고 은행이 10원 이자로 채워주고 내가 또 90원 붓고 은행이 10원 이자로 채워주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90원씩 10번 부어. 그럼 내가 붓는 금액은 얼마예요 전부? 900원. 은행이 10원씩 이자로 채워줬으니까 은행이 이자로 채워주는 금액은 얼마예요? 100원이란 말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게 뭐다? 감채기금. 일본에서는 감채기금을 상환기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환기금법, 감채기금법은 딴 거 다 필요 없고 이자가 있다고. 이자. 이 복리계산의 이자 상당액
정해법과 정률법에는 이자가 없는데 상환기금법에는 이자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붙는 금액이 상가액이에요. 그러니까 정해법은 내가 붙는 금액, 말하자면 내가 저금통에 넣는 금액 100원이 뭐다? 상가액이고, 상가액. 정률법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연도에 500원이 상가액이고 얘는 90원이 상가액인 거예요. 그럼 적산가액을 보자 말이에요. 적산가액. 1,000원의 제조도론가에서 정해법에 의하면 1,000원에서 100원을 뺀 900원이 적산가액이고, 정률법은 1,000원에서 500원을 뺀 500원이 적산가액인 셈이고, 얘는 1,000원에서 90원을 뺀 910원이 적산가액인 셈이니까 상환기금법에서는 이자라는 개념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적산가액 크기 순서를 나열하면 이 순서예요. 얘는 910원, 얘는 900원, 얘는 500원. 내가 저희 문제에서 상각률을 높이 잡았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실제로 놓고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가 제일 커요. 910원, 얘는 900원, 얘는 500원으로 이해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은 상액률로 기억하시고, 말기 가면 이 둘은 방식만 다를 뿐 똑같은데 얘는 이자가 있기 때문에 100원만큼 가치가 남아있는 셈이거든요. 근데 이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 이것만 잘 기억하시되 암기할 때는 무조건 상액률로만 기억하십시오. 적산가의 크기 순서는 상액률이다. 감가 누계의 크기 순서는 뒤집으면 되는데 유력상이라고 읽지 마시고 그냥 상액률만 기억하시라고요. 상액률. 그 다음 관찰관가법과 분해법이 있는데, 관찰관가법은 뭐냐면 관찰을 통해서 구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직접 관찰을 통해서, 물기경을 관찰을 통해서 구한다. 핵심 키워드 관찰. 물기경을 관찰을 통해서 구하는 게 관찰관가법이에요. 장점은 세밀하게 반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단점은 놓치기 쉬운 하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이것도 농담이니까, 감정평가가 좀 딱딱하고 하니까 농담이니까 화내지 말고 편하게 들으세요. 그 농담들 하면 진짜로 화내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농담입니다. 순전히 농담. 우리 강의실에도 이렇게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뭐 좀 연세가 드셨더라도 하여튼 어쨌거나 소시 쪽에 또는 뭐 최근에 젊으신 분들은 최근에 길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쫓아오는 사람들 있죠.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이렇게 남자분들이 뒤에 쫓아오고 와서 이렇게 막 관심 있어 보이고 관심 보이고 막 그러는 경우,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그런 경험 있다고 말 좀 해줄래요? 뭐 쫓아오고 그러잖아. 그러면 어떻게 퇴치해요? 퇴치를 해야 되잖아. 뭐 가방에서 뭐 가스총 같은 걸 꺼내요? 전기 충격기? 이런 거 정말 위험해요. 가스총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쐈는데 자기가 바람이 불면 자기가 제압되어 갖고 그 위험한 일에 처한 경우도 실제 사례에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말로 퇴치하는 방법이에요. 쫓아오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다가가서 말을 하세요. 그러지 말고 화난 데서 찬찬히 봐. 화난 데서 찬찬히 보는 걸 관찰관가법이라 그래요. 아셨죠? 별거 아니야. 화난 데서 찬찬히 보는 거 관찰관가법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게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놓치기 쉬운 하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 세면을 하고 본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게 문제점이죠. 마스크도 벗고. 분해법 같은 경우는 뭐냐? 이래요. 분해법은 물기경을 각각 물기경으로 세분해요. 물기경으로 나눈 다음에 각각 별도로 구해. 물기경을 각각 별도로 구한 다음에 합산하는 거예요. 자, 물기경으로 세분한 다음에 각각 구해서 합산한다. 이게 뭐다? 분해법. 역시 두 가지 똑같이 다 장점은 세밀하게 관찰될 수 있으나 단점은 놓치기 쉬운 하자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분해법 같은 경우는 물리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 이중 감가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이에요. 장단점은 읽으셔도 되고요. 거래사례 비교법의 원리를 살짝 좀 이야기를 하겠어요. 우리 거래사례 비교법은 뭐냐?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3방식 중에 가장 쉬운데 가장 중추가 되는 원칙이거든요. 중추가 되는 방식이거든요. 보세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이렇습니다. 요거 생긴 건 잘 안 보이지만 노란색은 보이죠. 요게 대상부동산이야. 대상부동산. 근데 이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 하잔 말이에요. 대상과 유사한 부동산이 파란색, 유사부동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까 유사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뭐라고 그랬냐면 유사지역이라 했죠. 그리고 인근 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하는 광역적인 지역을 뭐라고 그랬죠? 동일수급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가 동일수급권이에요. 그럼 대상부동산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대상부동산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례를 여기서 구하면 좋은데 여기서 구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형이 동생한테 팔았는데 되게 싸게 팔았대. 근데 싸게 팔았는데 몇 퍼센트 싸게 팔았는지 모르네. 그러면 그게 3억에 거래가 돼서도 원래 얼마였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례는 선택하면 안 돼. 그런데 이런 사례 이 중에서 뭐 아무런 대표성 그러니까 어떤 사정이 개입되지 않는 대표성 있는 사례면 제일 좋은데 그런 사례가 없다면 사정이 개입돼도 됐는데 얼마만큼 사정이 개입됐는지를 알아야 돼. 친구 간의 거래로 20% 싸게 거래가 된 사례래요. 근데 8천에 거래가 됐대. 그럼 원래 얼마였을까? 1억 바꿔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례는 선택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으니까? 사정 보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사례로 선택했대. 사정 보정을 하는 거예요. 사정 보정을 한 다음에 이다음에 뭐 또 하는 거냐면 대상 부동산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뭐라고 하냐면 기준 시점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얘가 거래가 됐던 시점이 있어요. 거래 시점이 언제냐? 2020년 2월 1일 날 거래가 됐대. 그런데 얘를 평가하는 시점이 기준 시점인데 기준 시점은 2020년 2월 1일이래. 그럼 1년 차이 나죠. 그럼 1년 동안 가격 변동 있을 수 있겠죠. 그걸 감안해 줘야 돼. 그걸 시점 수정이라 그래. 따라서 이 상태를 감안해 주는 것을 1년간의 가격 변동을 감안해 주는 걸 시점 수정이라 한단 말이에요. 시점 수정해 줘야 돼. 대상부동산 속해 있는 지역과 사례부동산 속해 있는 지역이 다르죠. 이 동네가 이 동네보다 10%가량 비싸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지역 간 격차도 조정해 줘야 돼. 지역 요인 비교치. 같은 지역 안에 있어도 가격이 다를 수 있죠. 같은 아파트라도 층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죠. 이런 걸 개별 요인 비교치라 그래요. 대상과 사례의 면적이 다르네. 예를 들어서 토지인데 대상은 100제곱미터, 사례는 150제곱미터. 그럼 면적이 다르니까 면적도 비교해 줘야 돼요. 이걸 우리는 이 두 가지는 아까 가치 형성 요인 비교라고 아까 했던 거고요. 여기 면적을 비교해 줘야 돼. 그리고 거기다가 면적까지 비교해서 비중 가액을 구하는 거예요. 사례와 비교해서 준하여 가액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 시, 지, 개, 면을 하죠. 사시지계면 중국집에 팔지도 몰라. 사시지계면 거래사례 비교법은 사시지계면 사시지계면 다시 한번 사시지계면 사시지계면의 순서입니다. 곱하기니까 순서 바꿔도 되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사례가액에다 사시지계면을 하여 비중가액을 구한다. 거래사례 수집입니다. 거래사례의 수집은 제일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여러분. 사례를 선택할 때는 어떤 사례를 선택해야 되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사례를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은 사정 개입 정도를 몰라서예요. 여기서 사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사정 보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정 보정할 수 있는 사례를 선택해야지 사정 개입 정도를 모르면 사례를 선택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얘와 얘의 시간적 간격이 좁을수록 좋아. 예를 들어 사례를 선택했는데 30년 적을 선택했대. 그러면 이건 신뢰도가 문제가 되죠. 아무리 가격 변동률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시점 수정할 수 있는 사례를 선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지역 간 격차를 조정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선택하거나 여기서 선택하는 건 좋아. 그런데 사례를 여기서 선택했대. 이거는 같은 시장이 아니죠. 여기서 선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 요인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개별 요인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얘가 아파트야. 그래서 갑돌이 보고 야 갑돌아 아파트 평가하려고 그러니까 사례 좀 구해와 그랬더니 하는 말이 갑돌이가 토지를 구해왔대. 토지 가지고 어떻게 아파트를 평가해요. 대상부동산이 석조야. 그런데 사례를 목조에서 구했어. 그러면 대상과 사례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대상과 사례가 맞는 걸 선택해야 돼. 그게 물적 유사성.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례 수집은 사시지계. 사시지계. 그다음 사정보정으로 가요. 사정보정은 매매 상황 및 매매 조건에 대한 수정이에요. 매매 상황 및 매매 조건에 대한 수정인데요.
이 사정보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 거래 사례에 어떤 특수한 사정이나 뭐 어쩌고저쩌고 쭉 있어요. 그런데 다 필요 없고 이 내용들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어떤 사정이 개입됐을 때 그걸 그렇지 않는 상태로 바꾸는 거. 어떤 사정이 개입됐을 때 그걸 그렇지 않는 상태로 바꿔놓는 거. 여러분 사정보정 산정 사정보정 공식입니다. 우리 책에 보시면 사정보정과 관련된 공식이 나와요. 이 복잡한 공식들을 여러분은 모르셔도 된다고요. 실제로 우리 교재에 보면은 사정보정과 관련된 공식이 쭉 있어요. 몇 개인가 봐요. 우리 책에 630페이지 몇 개? 3개 있잖아요. 그거 원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 모르셔도 제가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설명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한 번 듣고 다 할 거예요. 워낙에 허접해서. 잘 봐봐요. 거래사례 비교보면 허접해요. 그래서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되게 허접한데 답은 다 맞춰요. 맞아요? 사정보정치. 우리는 사정보정치를 구할 때 우리 알고자 하고 구하고자 하는 값을 분수로 돼 있을 때는 분자에 쓴다 그랬어요. 분모에 쓴다 그랬어요. 분자에. 우리 알고 싶은 거 대상부동산이에요. 사례부동산이에요. 대상부동산 알고 싶어. 어떤 분이 사례부동산이요. 그래서 제가 별걸 다 알고 싶네 그랬죠. 대상 알고 싶어. 대상을 알려고 사례를 구하는 거예요. 대상을 여기다 써. 사례 여기다 쓰고. 알고자 하는 거 여기다 쓰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대상이 항상 분자야.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럴 때 보정을 할 때 보정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앞으로 보정 대상은 대상부동산이 됐든 사례부동산이 됐든 다 보정할 수 있는데 은, 이가 중에 이가가 주로 붙는 거. 대상부동산 이 이렇게 붙거나 대상토지 가 이렇게. 그럼 대상부동산 대상토지를 보정해야 돼. 사례부동산 이 사례토지가 그러면 사례부동산을 보정해야 돼. 이 가가 붙는 건 다 보정해야 돼. 보정 어떻게 하느냐? 우세나 고가가 나오잖아요. 프린트물에 있어요. 책에는 제가 써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하는 주목구구 방식인데 그걸 책에다 써놓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책은 여러 사람이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책에는 써놓을 수가 없었고 프린트야 제가 하나 또 드리는 거니까 거기다 다 써놨다고. 그런데 이거는 뭐다? 그냥 요령 잡는 거야. 잘 봐봐요. 우세나 고가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100%를 기준으로 무조건 더하면 돼. 자, 예컨대 10% 우세다 그럼 110. 5% 고가다 그럼 무조건 105. 그 대신 열세나 저가가 나오면 빼. 10% 열세다 그럼 100에서 10을 빼니까 90. 5% 저가다 그러면 95. 그 대신 비교 대상으로 보다가 나오잖아. 그럼 얘가 원래 비교하는 거잖아. 보다가. 대상부동산 보다 그럼 대상부동산 100으로 잡아. 사례부동산 거다 보다 그러면 사례부동산은 100으로 잡아요. 그러면 보정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갖고 될까? 해볼까요? 630페이지 펴봐요. 펴놓은 페이지죠? 그 문제가 있어. 자, 잘 봐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례부동산이 그럼 사례부동산 이 그랬으니까 사례부동산 보정해야 돼. 얘를 보정해야 된다고. 지역인 비교치 보정해야 돼. 그러면 사례부동산 이 그랬잖아. 이 보정해야죠. 그런데 어떻대? 5% 우세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고 대상부동산이 여기잖아요.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105가 들어가야지. 아니 사례부동산이 여기에 들어가야죠. 105가 들어가야죠. 근데 대상부동산 보다 그랬죠. 대상부동산 보다 그랬으니까 보다가 나오면 뭐예요? 100이라고 그랬죠. 여기다 100을 쓰면 되지. 그러니까 105분의 100이 되는 거예요. 또다시. 자, 두 번째 거 봐요. 대상부동산 2. 개별 요인 비교치 구하는데 대상부동산 2 그래서 대상부동산 2. 그런데 10% 열세대. 그러면 이제 분자에 90이라 쓰고 사례부동산 보다 그러잖아. 그럼 얘는 분모에 100을 쓰시면 되지. 안 믿겨지면 세 번째. 기내. 대상부동산 지역인 비교치 구하는데 대상부동산 어쩌고 저쩌고 5% 열세네. 그럼 대상부동산 여기가 95야. 사례부동산 어쩌고 저쩌고 15% 열세잖아. 그럼 여기가 85야. 끝이야. 또 가봐요. 문제에서 주었는데 여기서 고르래요. 그런데 개별요인 비교치 구하라는 셈이야 사실은. 사정보정치지만. 그러면 대상부동산 2 이렇게. 분자가 10% 우세래. 그럼 여기 얼마고? 분자가 110이고. 분모가 사례부동산 보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는 100이고. 그럼 100분의 110 돼 있는 게 몇 번이요? 2번이 답이야. 끝. 됐죠? 그렇게 보정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은는이가 붙는 거 보정하는 거야. 이가 붙는 거. 우세나 고가는 더하고 저가나 열세는 빼고. 뭔 얘기인지 아셨죠? 되게 간단해요. 약간 오버됐는데 기왕이면
시점 수정도 원리가 같거든요. 기왕이면 같이 봐요. 여러분 사정 보정과 관련해서 사정 보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지 않는 경우, 얘는 대표성이 있으니까 사정 보정 안 하고요. 표준지 공식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사정 보정하지 않아요. 두 가지는 기억해 놓으세요. 이미 사정 보정 끝났거든요. 얘는 안 해도 된다고. 자, 그럼 시점 수정도 원리가 같아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장 상황에 대한 수정인데 이것도 다 필요 없고,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달라서 가격 변동이 있다면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에 맞춰서 수정하는 작업을 시점 수정이라 그래요. 시장 상황에 대한 수정.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지수법과 변동률 적용법이 있어요. 지수법은 지수를 쓰는 거예요. 지수를 쓰는데 분자가 대상 부동산이거든요. 대상 부동산은 기준 시점 거거든요. 기준 시점의 지수를 여기다 써. 사례 부동산은 거래 시점 거거든요. 거래 시점의 지수를 여기다 써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준 시점의 지수를 분자에 쓰고 거래 시점의 지수를 분모에 쓰는데 막상 시험에서 숫자로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보다 더 쉬워. 시험에서 주어질 때는 말이죠.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하고 따지는 거예요. 거래 기준 시점 거를. 그러니까 얘를 100으로 줘. 이렇게. 그리고 100 아닌 거는 기준 시점은 100 아닌 숫자로 준다고 이렇게. 그러면 시점 수정치가 1.2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시험에 기준 거래 시점의 지수를 숫자로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준 시점의 지수를 125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100으로 주고 얘는 125로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따질 것도 없이 1.25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뭐라고 기억하면 된다? 100 있는 분모에 쓰고 100 안 있는 분자에 쓰라고 기억하면 돼. 그럼 우리 잠시 아까 이번에는 다루지 못했던 거 심화 때 다룰 건데 우리 614페이지로 가봐요. 614페이지로 가봐요. 그러면 거기에 박스 검은 박스 문제에 건축비 지수를 줬죠. 건축비 지수를 줬잖아요. 건축비 지수와 관련해서 100 있는 놈과 100 아닌 놈이 있잖아요. 100하고 110이죠. 그럼 몇 분의 몇 하라는 얘기야. 100분의 110 하라는 얘기야. 그냥 1.1이 지수야. 이해 가셨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되셨어요? 다시 보실래요? 지수법은 무조건 100 있는 분모에 100 아닌 놈 분자에 쓰라고. 끝이에요. 그리고 변동률 적용법은 일시불의 대가계수야. 이게 1은 원금 때문에 쓰는 것이고 R이 이자율이었었어요. 우리 화폐의 시간가치에서는. 그러나 여기서는 물가 변동률이에요. 그래서 1 플러스 물가 변동률 10%면 1.1. 여기가 연도예요. 연도. 그래서 만약에 2년이면 1.1의 제곱. 1.1의 제곱은 1.1 곱하기 1.1 해봐요. 1.1이지. 그게 시점 수정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변동률 적용법은 일시불의 대가계수와 똑같다. 그리고 지수법은 지수를 쓸 때 무조건하고 분모는 100, 100 아닌 숫자는 분자에 쓰면 된다. 이게 시점 수정치예요. 그럼 시점 수정치는 시점 수정치를 곱해주면 사례 가격에다가 시점 수정을 곱해주면 무조건 시점 수정이 끝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은 시점 수정의 방법은 간단하고 그 다음에 시점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시점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과 거래 시점이 딱 똑같으면 시점 수정 안 해도 되죠. 어떤 경우에 그러하냐면 소급평가의 경우. 여러분 소급평가는 기준 시점이 과거로 갈 수 있죠. 근데 거래 시점하고 딱 일치하는 거야. 두 번째는 기준 시점과 거래 시점이 다른데 가격 변동이 없는 거야. 전혀 가격 변동이 없어. 그러면 시점 수정을 하지 않아도 되죠. 시점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두 가지. 그 다음에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을 비교할 때 사례가 여러분 인근 지역에 이렇게 있죠.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구했네. 그러면 사례 부동산이 인근 지역에 있다면 지역 요인이 똑같으니까 지역 요인은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개별 요인만 비교하면 돼. 그러나 사례가 이렇게 유사 지역에서 구했네. 그러면 지역이 다르죠. 그러면 지역 요인도 비교하고 개별 요인도 비교하고 그래야 돼. 사례를 인근 지역에서 구하면 지역 요인은 비교할 필요 없고 개별 요인만 비교하면 되고 사례를 유사 지역에서 구했으면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을 다 비교하고. 말뜻 이해가 되셨죠? 이해하시면 돼요. 이와 같은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가볼까요? 장점, 단점, 여러분 이 단어 동그라미 하실래요? 현실성 동그라미, 실증적 동그라미, 설득력 동그라미. 이건 거래 사례 비교법에만 쓰는 말이에요. 실제 사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아울러 3방식의 중추 가장 많이 써.
왜냐면 이해하기 쉽거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이해하기 쉽고 간편하다. 이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근데 질문 드릴게요. 이게 장점으로 나오면 단점이 뭐라고 그랬죠? 잘 안 맞는다니까. 잘 안 맞아. 그래서 단점은 시장성이 없는 교회, 학교 이런 데 쓸 수 없고요. 평가사끼리 편차도 아주 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정 고정이나 시점 수정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비과학적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3방식 중에 제일 비과학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쉬워서 가장 많이 쓴다고. 특히 극단적인 호황이나 불황 국면에는 적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원리가 간단하고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파트가 뭐다?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그 거래사례 비교법의 원리를 이용한 게 공시가 규준법인데요. 우리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끝까지 가도록 할게요.